중시은혜와 이불 유민영입니다. 오늘 짧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3월이 되는데요. 날씨도 따라서 같이 따뜻해져서 이제는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연초 1월, 2월에 우리 주식시장 많이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준 적도 많은데요. 이제 봄이 왔으니만큼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우리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첫 이슈는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라고 들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 요즘 참 많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 트렌드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었던 것이 웨어러블 기기들. 물론 갤럭시 S5 같은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만 예상치를 못 채운 스펙인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아무리 새 기기가 나와도 처음에만 잠깐 반짝 보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접어버리는 게 현실이라면 웨어러블 기기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아직 좀 살아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삼성 기어 핏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갤럭시 기어와 비슷한 삼성 기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사람들이 없었지만 약간은 좀 모양이 예쁘게 나왔던 삼성 기어 핏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모바일 트렌드를 정리하고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3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기들이 많아지면 이 기기들을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할 거고 이 기기들을 그럼 연결해서 과연 뭘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어떤 기기가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분명히 밝혔지만 갤럭시 S5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스펙을 낮췄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초고가 폰 정도, 그러니까 소위 상위 1%들이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짜리 폰들을 다시 또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도 워낙 찍어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을 또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이제 핵심은 가격을 낮추고 스펙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렇게 넓게 사람들에게 퍼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과연 뭘 할 거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처 언급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블릿류 제품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넥서스 7이나 아니면 애플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의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밴드류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페볼에서 나온 거, 아이엠워치라든지 토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보시면 구글 글래스뿐만 아니라 글래스류도 굉장히 많고 스마트폰 많은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많은 제품들의 특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과거에 대비해서 중요도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결국 이거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죠. 이 많은 기기들 다 똑같이 인터넷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워치 갖고 있으면 내 전화기에 온 문자 확인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뭐하러 이제 쓰냐는 거죠. 과연 그 30만 원짜리 시계의 가치를 사람들이 과연 인정해 줄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이 선호도라든지 인지도를 선호도도 아니고 인지도, 너 알고 있니? 이런 걸 조사해 봤더니
지금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2013년도 하반기 조사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안다고 한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반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그 웨어러블 피트니스 트래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뛰는 거리를 측정해줘서 칼로리를 계산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일종의 밴드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포츠 밴드류도 아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하고 유튜브의 페이지 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인구가 노후화돼서 별로 이런 IT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예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조사한 바가 얼리 어답터가 대부분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절반도 모른다라는 거고요. 일반인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미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과 기능이 겹치는 웨어러블 기기를 과연 얼마만큼 사용할 거냐, 이 부분을 점검해 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 5S 같은 경우에는 그 심박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미리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폰을 대체하기 위해서 너는 스마트워치나 다른 밴드류를 살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 미만 정도가 사겠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신선도를 체크하는 기능이라든지 자일로 센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미 우리가 안 쓰는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밴드류나 옷으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의 실제 기능은 이미 내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받으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심박 기능 같은 경우에도 앱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걸 왜 사냐라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고 있고 커지는 것은 맞지만 처음에 스마트폰이 커지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치가 2010년 정도까지 그 전망이 나와 있으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뭐 가트너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수정한 바가 제일 높은 데와 제일 낮은 데의 차이가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뭘 믿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늘어난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늘어날 거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룹도 모두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디는 너무 좀 과대평가한 것 같고 어딘 좀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고 그럼 중간을 믿을까? 중간에서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태블릿도 결국 뭐 디스플레이 서치나 뭐 가트너를 비롯한 IT 전문 기기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지만 지금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단 한 번도 맞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하드웨어 쪽이 아니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 서비스가 점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팩트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웨어러블 기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앞으로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뭐 소프트웨어와 앱 이런 부분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앱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3월 인터넷이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뭐 인터넷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원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망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일종의 하나의 연결 매개체 네트워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개념을 확장시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앵커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내가 또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내 스마트폰과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내 스마트폰과 TV, 컴퓨터를 어떻게 상호간에 연결할 거냐, 이게 이제 전부 다 M2M,
기기 간 통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기기 간 연결을 넘어서 인간과 서비스 그리고 기계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좀 더 통합적인 개념. 그래서 과거에는 M2M이라고 불렀던 서비스가 이제는 IoT,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연결하는 인터넷.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비스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의 총화라고 불리고 있는 글로벌 SNS나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국내 전망이나 해외 전망이나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시장의 특징은 모두 다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국내 시장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간에 네트워크의 발전 단계라든지 또 관련 서비스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웨어러블과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의 기본 방향도 무조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쪽에서 과연 뭐가 커질 거냐?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드웨어는 커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M2M 시장의 그 분야별 성장을 보면 이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가 무려 93%,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전무했죠. 그런데 2020년, 이것도 어차피 예상이니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에 가게 되면 성장이 앱이나 서비스, SI, 이동통신망, 제품기기, 하드웨어 쪽은 37%로 성장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결국은 향후의 성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SI 쪽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에 달려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무게를 여기에서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드웨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드웨어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갤럭시 S5에서 다른 자체 OS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그 공용 업체들, 인텔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계속 연결을 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또 해외 쪽으로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도 수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스마트폰 1위가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위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웨어러블 기기,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 어떤 기기를 그나마 좀 선호하고 있냐? 너 어떤 기기가 있으면 써볼래? 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몇 년 지나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가 제일 선호되고 있냐면 클립뉴, 아주 간단하게 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제일 선호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귀찮다는 거죠. 구글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엔 되게 신기해 보이지만 너 계속 하고 다녀 그러면 굉장히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간단한 기기 클립뉴 정도를 제일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 선호되고 있는 것이 이 구글 글래스류의 일부. 근데 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해서 너무 다양한 정보를 구글 글래스가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분야에서 활용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특정 분야 중에 하나는 수술할 때 활용하자. 그래서 구글 글래스를 의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쓰고 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이 환자의 지금 심전도라든지 심박수라든지 그다음에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그 구글 글래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써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상에서 특정 비즈니스상에서의 움직임은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두 가지는 웨어러블 기기가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에 시선을 두자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갤럭시 S5의 실망감도 있었겠습니다만 향후 이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격을 비싸게 팔면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산다라는 것,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념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그 넓어지는 개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고르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웨어러블 기기 새로 나오면 신기하고 기계에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소프트웨어라든지 사물 인터넷에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좀 특징주나 좀 투자 전략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인터넷 오브 싱스, 그래서 요즘 IoT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IoT 시장의 생태계를 먼저 좀 알아야 관련된 종목까지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 생태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 유틸리티, 자동차, 운송, 택배,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소매, 제조업, 농업,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플랫폼, 그다음에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뭐 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통로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디바이스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하드웨어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안에서 보시면 이 다양한 산업들의 어떤 쪽에 우리가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느냐, 한국은 아직까지는 여기에만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립기술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특정 반도체 같은 것들도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플랫폼 미약하고요. 네트워크 미약하고요.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시장에 자리를 다 내줬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어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생태계가 있는데 이런 생태계 쪽에서 좋은 것은 위쪽으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쪽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아무리 우리가 폄하를 하고 싶어도 하드웨어가 또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엔텔스라든지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모다정보통신, 윈스테크넷 같은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직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3월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중소형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길게 보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관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3월 인터넷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가 분명히 연관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이거 매출 연결되면서 숫자로 연결될지 여부는 굉장히 미지수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관심 정도만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길게 본다면 과연 어떠한 기술들이 향후 이 IoT 산업의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냐, 이걸 살펴봤더니요. 실제로 이제 헬스케어 쪽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금융 쪽, 그 다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서비스라든지 뭐 리테일 관련된 쪽, 이런 쪽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통신주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데 향후 이런 서비스가 좀 더 제대로 안착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 대표적으로 뭐 병원에 가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ATM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통신망 위에서 좀 해결돼야 되는데,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통신회사들이 최근에 무슨 짓들을 하고 있냐면 전 세계 덩치 큰 통신회사들끼리 모여갖고 결국 이게 나중에 돈이 된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얼라이언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마찬가지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AT&T,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보다폰이라든지 뭐 오렌지라든지 이런 전 세계 통신회사들과 어떻게든 맥락을 맺어서 M2M 서비스를 함께 같이 해나가려고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글로벌 시장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망의 발달이나 교통의 발달로 점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서비스가 바로 다른 나라 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글로벌 통신사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껴있는 회사가 지금 KT와 SK텔레콤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시장이 성장할 때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주류를 이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기업들이 이미 SI 업체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 특히 상대적으로 IT 기술이 떨어지는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SI 기업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움직임이 향후 3월 인터넷을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핵심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SI 업체들이 한 일들은 뭐냐면 자사의 네트워크망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 내 인트라넷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회사만 이렇게 뭉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체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SI 업체들 중에 상장되어 있는 SKCNC 그리고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LG CNS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전력, 유틸리티 쪽도 이 3월 인터넷과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RFID 기술이 점점 많이 발달하고 그런다면, 뒤에 지금 TV 모니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컴퓨터가 있고요. 더 앞에는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저 안에 붙어 있는 RFID 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로 하루에 전력을 얼마나 썼고 이것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인지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그리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켜놨더니 이게 제일 돈을 많이 먹는구나. 그럼 얘를 끄고 이런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국내 이제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 LS 산정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와 관련된 수혜를 가장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대형주들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비교적 많이 글로벌 선도업체들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관련 산업 전반까지 다 훑어주신 느낌입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글로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위안화, 요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이제 2가지 정도 꼽히고 있거든요.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중국 경제 자체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변동성이 적고 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시장 중에서는. 그러니까 통화라고 하는 게 한 나라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약화될 것 같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 같은 것들이 부각되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화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중국은 너무 일방적으로 통화가 강해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수급적으로만 본다면 최근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꾸준하게 달러를 샀던, 그러니까 미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샀던 중국 애들이 이제는 다시 달러를 팔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위안화는 최근에 다시 위안화 공급량을 늘리다 보니까 약세로 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위안 달러 환율이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거 아닙니다. 1% 내외 정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아래로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강세로만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 당국 자체가 2010년도 아예 이전에는 환율의 움직임 자체를 정부가 통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레벨을 정해놓고 수급을 거기다 갖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수를 두고 그 적수에서 부족하면 정부가 채워놓고 적수에서 많이 남으면 정부가 회수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2010년도 이후로는 그래도 시장
완전히 시장의 힘에 휘둘리진 않지만 하루에 변동폭을 조금 주는 형태로, 그러다가 점점 변동폭을 키우는 형태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는 원래 시장 논리대로 풀어줬으면 아마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다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큰 변동을 보였을 텐데,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 환율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고시하고 있는 고시 중심 환율도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에 사람들이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은 전혀 달가오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서 넘쳐나는 달러인데 한머니까지 들어와서 중국 전역을 막 캐집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선 이 미친 망아지 같은 한머니들은 전혀 들여오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한머니들의 입장에선 들어와서 투자만 하면 돈이 되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역금융을 사기쳐서 들어온다든지 어떤 다른 개념으로 계속 돈이 유입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시장에 아예 들어오려는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한머니 추이를 보시면 정부의 규제가 늘어났던 2010년도에는 좀 감소를 보였지만 2013년도 들어오면서 다시 재차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들어온 한머니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느냐, 아직은 중국이 성장률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금융시장보다는 실물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물시장에 부동산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가 들어오면서 리츠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받치고 있는데, 중국도 우리만큼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북경이라든지 상하이 이런 대도시 일부 지역에 교육 환경이 좋은 데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 1, 2주 정도는 조금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1, 2주 정도 안정됐다고 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의 70주가 넘게 올랐습니다. 1년 반 넘게 그냥 오르기만 한 거죠, 매주. 이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통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가 내부 유동성을 통제하고 한머니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중국의 지금 제조업 지표나 비제조업 지표가 모두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크게 1번, 2번, 3번은 수급적인 논리로 미국 채권을 파는 거, 이런 것들을 대고 있습니다만, 저는 1번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결국은 중국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안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좀 필요성 때문에라는 원인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위안화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전망할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요. 조금은 이제 길게 볼 때 수급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고,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펀더멘탈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장기 전망 자체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 나빠지면 미국이나 선진국들만큼 성장률이 낮을 건가? 저는 전혀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위안화 강세가 맞는 겁니다. 다만 중국 경제도 그동안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산업의 변혁기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피해갈 수 없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분석은 수급적인 분석에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위안화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요인도 많지만 공급 요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지금 준비된 그림은 위안화의 무역 결제 추이인데요.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지금 올라간 경제 대국의 위상만큼 위안화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로 일방적으로 결제되었던 이 무역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많이 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국제 무역 결제 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커지다 보니까,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환자연성도 열어둬야 되겠죠. 그래야 환투기 같은 것들에 대한 방어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동안 고정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2008년도 이후에 지방정부가 급격하게 지금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를 늘리면서 부채를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 부채의 상당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림자 금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해야 되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풀기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수출로 돈을 들어와서 그게 이제 위안화의 급증 요인이 되고 있고 환만이 들어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역 대금 급증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위안화의 그 공급 요인이라면 반대로 정부 쪽에서는 계속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 부채 잘못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만유 유입도 어느 정도 제어는 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또 너무 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흔들 수 있으니까 시장의 자유화도 조금 열어놔야 되겠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과거에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큰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위안화 약세 자체가 과연 중국 시장에 그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큼 그림자 구멍이 과연 커지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분석을 잠깐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M1이라고 하는 가장 협의의 통화량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 M1이 뭐냐면 요구불 예금과 현금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은행 가서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줘야 되는 그런 예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줄어들고 있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그 중국이 꾸준하게 그 유동성을 늘렸을 때 신용파생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CP를 중심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들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CP를 발행해 놓고 그 CP를 담보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또 발행해서 또 돈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남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그 이상 발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중국 내에서 또 유동화 증권을 또 발행해서 돈을 또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시장 과열을 낳았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못하니 CP를 못하니까 예금으로 둔 겁니다. 예금을 담보로 또 이걸 유동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정부가 최근엔 예금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1은 줄어들고 있는데 M2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2라는 건 뭐냐면 요구불예금 현금에다가 다시 또 시중 통화량 자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본다면 결국은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 이외에 계속적으로 뭔가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정부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다음 주에 있을 양회를 기점으로 더 강력한 유동성 통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한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금융권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아직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위안화 수급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가 쥐고 있는 이 일종의 통제 요인과 그리고 계속 위안화의 그 국제적인 흐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리고 수출금융에서 들어오는 무역금융에서 들어오는 이런 공급 요인들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위안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강세 측면이지만 제한적인 박스 국면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앞으로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방적인 강세는 이제는 없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등락이 좀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향후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집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위안화와 원화가 같이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화도 강세를 일방적으로 보여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약세로 가진 않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라면 저는 원화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그렇다면 원화도 일방적인 강세는 끝내고 어느 정도 약세로 좀 돌아서면서 흔들림, 스윙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7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스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흐름이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원화 강세 때문에 약세를 보였던 뭐 자동차라든지 수출 대표 종목군들의 약진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가 일방적인 강세를 멈추고 약세로 가거나 아니면 현재의 레벨에서 멈추게 되면 중국의 수출주가 좋을까요? 수입주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출 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기여되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재인가 아니면 중간재인가를 살펴봤을 때 저는 중간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재 쪽으로 많이 부르는 것들이죠. 뭐 화학, 뭐 철강과 같은 기초 소재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산업도 우리가 이제 산업재라고 하고 뭐 공작기계 이런 쪽을 모두 통칭해서 뭐 자본재 이런 것들로 불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은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면서 제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이 위안화의 일방적인 강세가 끝나면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더 늘려나가는 과정으로 간다면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핵심 부품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중국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뭐 만도의 전장 부품이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이런 쪽의 뭐 샤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제한적인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은 핵심 자동차 부품과 IT 부품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핵심 몇몇 종목으로 좀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에 맞춰서 이제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시간 2시 35분 전략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선물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빅토리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선물 시장 흐름 궁금한데요. 오늘 선물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선물 시장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버라이어티하다. 역시 금요일 장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보게 되고 있고요. 자,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 수급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도 198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나라고 생각하다가 1월 2일, 2014년 1월 2일 장중 저점이었던 258.40을 몸통으로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12시대 긴 매도를 허락하면서 장을 좀 빠지는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선물 시장에 매도를 치는 상황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현물을 쓸어담는 해치 전략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수급 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팽팽하게 당겨지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 종료까지 3시 15분까지의 흐름을 좀 지루하게 박스권으로 이제 흐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하루 동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일봉상의 화면입니다. 자, 일봉상 봤을 때 1월 2일 날, 자, 몸통으로 강하게 깼던 자리, 258.40 자리를 오늘 당일에 15분 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15분 봉에서 강하게 매도 자리가 나오면서 지수를 뺀 자리가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후의 시장 상황을 더 어떻게 관망하느냐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이후는 257.75 구간에서 좀 강하게 좀 흐르면서
보합권을 벌이다가 기관의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옵션 시장도 외국인이 강하게 풋옵션을 매도를 잡으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때문에 오늘 시점이 좀 많이 엇갈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매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오늘 매매는 큰 흐름상 15분봉상의 지지와 저항 자리를 좀 보면서 매매를 했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예, 1차 오전에 상방자리 강하게 나올 때 대응해서 먼저 여기서 조금 작지만 반포 정도 한 10틱에서 15틱 정도 금액으로 말씀드렸을 때 뭐 포인트 상으로 한 0.70포인트 정도 수익 전략을 가지고 갔고요. 자, 점심시간 다가올수록 장이 좀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매도 자리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와주지 못하고 시간 끌기 진행하다가 12시 때에 매도 자리 지켜서 수익 창출했고요. 오늘 최종 1시 이후 때까지 해서 1시 반 때에 또 상승의 흐름 나와줘서 세 번의 진입 자리 진행을 좀 했고요. 해서 현재까지는 뭐 좋은 자리로 수익 잘 지키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매매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금요일장이라 그런지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다음 주는 이제 뭐 발언권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제넷 옐런 의장 발언이 이제 조금 더 양적 완화 축소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에 조금 선호를 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이제 마감한 S&P 500 지수가 종가로 최근 고점 라인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승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보여줬던 30분 몽상 258.15 그 기준선으로 다음 주에 이제 선물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로 3포인트 정도 흔들기가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에도 내내 3포인트 자리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뭐 장중이라도 30분 몽상 강한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방에 매수 대응을 하시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관이 롱과 숏, 펀드 이런 전략들을 비롯해서 펀드의 환매가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어떤 현물과 선물, 매수를 좀 보기는 힘든 구간이기에 선물 방향성이 강하게 실릴 때 매수 대응하면서 콜옵션 매도를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오늘도 개인이 장중 초반에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대를 잡으면서 움직였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풋옵션을 매수하는 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바뀌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됐다가 축소가 됐다가 이런 흐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전까지는 물량 크게 레버리지를 크게 키우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게 저의 전략이고요. 이제 선물 아까 보여드린 일봉차트 보면 258.40 1월 2일 종가 부근에서 그 기준선에 저항이 좀 있는 만큼 이제 박스를 좀 크게 잡고 양옵션,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 대응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장중에 커진 변동성이 다시 축소되는지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S&P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글로벌 증시가 상승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이 부분이 계속 상승의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로 확인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체 선물 시장은 글로벌 증시의 호재가 선물 시장에 반영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주는 만큼만 그다음에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만 대응을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금요일마다 인사드릴 때마다 일주일 수익이전 손실이전 그리고 수익이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서 수익을 확정 지어놓고 그 이후에는 매매 관망하시면서 그 수익으로 즐거운 주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져가는 전략 꼭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빅토리아 전문가와 선물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최근 시장의 흐름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 앞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수는 계속 그 외국인들 매수하에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주도주가 있고 그 주도주를 따라가는 주변주가 있고 시장이 이렇게 좀 골고루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최근에 롱숏 펀드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IT가 움직였으면 그 다음날은 IT는 별로고 자동차로 매기가 확 붙었다가 또 그 다음날 태양광, 그 다음날은 증권주 이런 식으로 계속 매기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매일 이 치고받는 그런 트레이딩이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수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의 계좌 수익률은 제자리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이거나 좋아져도 시장보다는 좀 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고 좀 분산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수하기보단 매일 특정 종목을 골라서 사는 모습, 특히 시장의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로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삼성전자까지 포함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가 너무 약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전반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여전히 특정 종목에 엇갈린 매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순환매의 일종일까요? 실적만 보면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적자 내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증권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분리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도 지금 PBR만 보면 바닥은 맞거든요. 그런데 PBR이 바닥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오늘 어떤 증권사의 연구원이 보낸 아침에 일종의 투자의 팁 이런 거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가는 경기가 나쁠 때 오를 수도 있고 경기가 정말 좋을 때 주가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에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는 실적이나 향후 이제 실적 전망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번에 이제 구조조정, M&A를 통한 구조조정이 되었든 정부가 다시 손을 대서 구조조정이 되었든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스스로 인력을 잘라냄으로써 비용을 줄여서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간헐적으로 한 번씩 툭툭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본질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저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3개년 정책과 맞물려서 과연 코스닥 시장 분리라든지 아니면 M&A를 둘러싼 이슈가 좀 더 확대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장기로 갈지 아니면 단기로 끊어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단기로 끊어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반등하는 것 자체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8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시가총액 순위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상 제가 언급드리지만 이 종목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외국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보고서에서 아무리 고평가 얘기 써봐야 택도 안 먹히는 그런 소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같이 하고 있는 경쟁 종목이 텐센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인데 그 종목의 PR 대비해서 네이버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이 같이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강력하게 팔면서 텐센트나 페이스북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급락을 해야 네이버가 정말 급락하는 거지. 페이스북 펄펄하게 살아있고 그다음에 텐센트도 싱가포르 증시에서 펄펄하게 살아있고 국내 증시에서 또 외국인 하루 판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팔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정도로 힘있게 팔아야 이게 이제 네이버 흐름이 끝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의미 없고 이 흐름이 끝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이 새롭게 신규 상장되었던 40만 원대부터 계속 강력하게 매수를 외쳐왔는데요. 80만 원이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 신규 매수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자리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증시기업원에서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줘라.
그러니까 몸통만 놀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엔 머리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깨 정도는 넘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머리까지 먹으려고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는 건 좀 반대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은 하되 서서 이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조절하는 쪽으로, 그래서 급등을 하는 날은 조금 덜어냈다가 다시 또 시장에 이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여전히 외국인 방향이나 페이스북이 변하지 않았다면 더 낮은 가격에 조금 더 사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비중 조절이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요새 또 태양광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다. 왜냐하면 뭐 일본 수요 견조한 가운데 중국 쪽에서도 워낙 이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수요를 올릴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22달러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70, 100달러 이상권에서 18달러까지 급락하면서 태양광 종목군들이 모조리 다 박살이 났고 구조조정까지 나타났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갈 만한 위치는 분명히 됐고 장기적으로는 OCI나 하나케미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종목도 여전히 실적은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OCI 쪽인가 아마 분명히 얘기를 한 걸 제가 그 IR에서 본 것 같은데 올해 3분기 이전까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 때, 발표 때 항상 1470 뭐 이럴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점만 이해하신다면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좀 물량 덜었다가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미 물량을 담았다면 뭐 흔들리기보다는 계속 쭉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까지 요즘 이제 주식시장의 이슈들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머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시 후 증권사 전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